그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276페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는 좀 기억을 해주시냐면 제가 앞으로 과세표준 나오면 이거 많이 적어요. 과세표준 그러면 요게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부가가치세를 푸시려면 기본적인 용어니까 꼭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공급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부가가치세 빼고 계산한다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우리 분계할 때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있었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니까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냐 조회 문제 풀다 보면은 과세 표준은 얼마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는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보시면 27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표가 두 개가 있어요. 표 몇 개 있으세요? 두 개. 그래서 그 표 중에서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은요. 저길 좀 봐주세요. 아래에 있는 표. 그래서 거기 아래에 있는 표인데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근데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환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가가 뭐냐면 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시키 전에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돈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가일이 먼저인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게 어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환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언제 환율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7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 외우셔야 돼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우리 예전에 쪽지 시험 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 이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요거 외운 적 있었죠?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278페이지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도 좀 봐주세요. 이것도 간혹 가다가 답으로 나오진 않는데 지문에는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손금.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얘는 세금에서 빼요. 세금에서 빼는 거를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손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건 공급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에서 빼는 게 아니고 어디서 빼는 거라고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판매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려금은 말 그대로 판매하면은 저걸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냐면 돈으로 주는 겁니다. 얘는 부가세에서 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소득세에서 빼요. 이건 개인이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금 내는 거예요? 저쪽 소득세 쪽에서.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요거는 예치금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라는 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세금을 뭐 한다? 안 한다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판매 장려 품은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78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수입 요 문제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입하게 되면은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가격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냐면 수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죠. 비싼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명품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싸니까 수입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비싸면 수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이 아닌 이상. 그래서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거를 그냥 판매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럼 가격이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덜 팔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적은데 저 군대 가 있었을 때 저는 전경 출신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뭐가 많았냐면은요. 농민분들이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뭐 무관세로 들어오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무관세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물건보다 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근데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수입이야. 근데 국산은 1,000원이고 수입은 300원이야. 그럼 뭐 사요? 수입 사요, 대부분. 옛날처럼 이런 거 이제 안 통해요. 뭐 안 통하냐면 국산 애용합시다. 이런 거 이제 안 통한다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따지는 거는 국산이냐 수입이냐가 아니잖아요. 따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보잖아요. 맞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먹힙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물건이 들어올 때 그 가격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안에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가격이 조정이 되니까. 그래서 수입할 때에는 수입의 과세 표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통세, 그 다음에 주세, 농특세.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정답이 뭐였었냐면은 취득세였어요.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취득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요거는 외우시지는 않아도 돼요. 거기 27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건물 구축물하고 기태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279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 감가상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회계에서 감가상각 할 때는 뭐 정액법이니 정률법이니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 부가세법에서 감가상각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건물하고 구축물은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프로그램에 있어요. 나중에 저희 연습하는데 보면은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요게 1년이 아니에요. 네.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2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1기가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2기가 7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1년에 1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1년에 5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계 단위가 달라요. 우리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5에서 5%, 25% 그거 좀 봐두시고 요거는 실기할 때 볼 거예요. 추후에 실기 문제 볼 때. 그 다음에 282페이지. 여기도 282페이지가 아니고 어디 갔냐? 284페이지. 간주임대료. 요거는 실기 문제로 나옵니다. 실기 문제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간주임대료세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 이거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지. 예.
그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임대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간주. 그래서 간주랑 똑같은 말이 의의제예요. 그래서 간주나 의의제라고 나오면 진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짜. 가짜인데 임대료로 보고 이자지만 임대료로 보고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뭔지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5페이지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손세액 공제.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이 못 받는 돈, 세액이 세금, 그 다음에 공제가 빼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의 뜻은 못 받는 세금 뭐 해줄게? 빼줄게. 요걸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일단은 저기 밑에 보시면 일단 대손세액 공제는 왜 하냐면은 말 그대로 대손이 그 못 받는 돈이 생겼을 때 우리 돈 못 받으니까 세금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래서 못 받은 돈에 관련돼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못 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사유 좀 볼게요. 예, 요거는 이론 문제에도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첫 번째 파산되면 돈 못 받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빨간 딱지 붙어도 돈 못 받죠. 그 다음에 이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 생기면 예,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만 가면 해결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들을 하시는 건데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회사가 정리됐을 때 결론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시효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의 뜻이 뭐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말은 안 되지만 학원비가 소멸시효가 5년이래. 그러면 몇 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돼요? 5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잘 나와요. 6번. 네, 시험은 6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6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표나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수표나 어음은 몇 개월이 지나셔야 돼요? 6개월.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게 이제 따로 돈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돈 받는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6개월이 지나면 이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그 밑에 보시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30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한테는 큰 돈입니다. 네, 개인한테는 큰 돈인데 회사에서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죠. 네,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30만 원이라는 돈을 몇 개월이 되도록이요?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돈 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무슨 처리해버려라? 대손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돈은 못 받을 돈이잖아요. 3개월이 넘도록 일반적인 사람들도 30만 원이면 3개월 안에 갚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기의 제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년까지 돼요. 그래서 몇 년 안에 해결을 보셔야 돼요. 10년 안에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것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봐두시고 이런 거는 나오면 이론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회수불능의 입증. 네, 항상 요런 게 문제입니다. 입증은 우리 회사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돈 못 받아요 라는 거를 우리 회사가 입증해서 국세청에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거기 286페이지에 보시면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곱하기 11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계세요? 110분의 10. 그러면 이제 뭐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110이라고 나오면 이거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예요? 110 나오면 무조건 부가세 포함이에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세금은 몇 프로 낸다 그랬었죠? 10% 낸다 그랬잖아요. 10%면 100분의 10이에요. 근데 110이 나오면은 11이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뭐 별도다? 그 뭐 포함이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금을 뭐 하는 경우요? 회수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돈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하시냐면 실무하신 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실제 거래처가 안 주면 끝이지 다시 그 거래처가 살아나서 다시 줄 일은 실무에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나오면은 못 믿겠다는 듯한 눈빛으로 봐주시는데 저도 못 믿습니다. 안 주려고 하면 끝인 거지. 다시 이 사람이 뭐 개과천선해서 다시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론에서는 이 망할 뻔한 회사가 다시 되살아나서 돈을 갚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287페이지. 그
다음에 287페이지 거래 징수.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징수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 징수하는 거예요? 10%.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징수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징수가 뭐 내시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 있었죠? 네, 증빙. 그래서 증빙에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있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뭘로 주고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과세사업자. 그래서 과세사업자에는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썼었던 건데 여기에선 간이과세자가 중요합니다. 네, 아까 썼었는데 한 번 더 쓸게요. 그래서 일반과세자고 무슨 과세자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근데 간이과세자는 일단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4,800만 원 넘으면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거기 그 287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4,800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세하신 분이니까 뭐 할 필요 없다? 납부할 필요 없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그 다음에 287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라고 있거든요. 세금계산서 무슨 절차요? 발급 절차.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세금계산서는 총 2매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매 발행이요? 2매. 그래서 2매 발행하는데 이렇게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하고 공급받는 자 이렇게 해서 2매를 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일 마지막 줄에 세금계산서는 몇 년 보관이요? 5년간 뭐한다? 보관한다. 근데 이게 지금
5년이 하나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몇 년으로 바뀌고 있냐면 10년으로. 근데 아직은 5년입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 10년으로 바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288페이지. 요거 꼭 숙지하십시오. 이거는 전산회계에도 잘 나오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288페이지 위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종류,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 세금계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고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되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의무발행.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저거 뭐냐,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라고 있는데요. 289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그래서 여기에서 봐주셔야 되는 건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뭐냐면 뭐 인도 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막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때가 이제 원칙이고, 이 법이 어려운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꼭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런 거 날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도 좀 봐두세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89페이지 거기 세금계산서 발급자료 제출 보시면은요, 거기 파란색으로 밑줄까지 다 쳐져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송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시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것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 보시면은요 289페이지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 왜 하죠? 뭐 했으니까요? 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좀 외우셔야 돼요. 거기 28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작성 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급이라는 게 옛날 날짜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현재 날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 날짜로 쓰는 경우가 있고 현재 날짜로 적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날짜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소급되는 경우예요. 소급된다는 얘기는 옛날 날짜로 적는 건데 거기 1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세요. 1번 문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영세에 네 가지 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조금만 좀 할게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내국 신용장하고 내국 신용장이 영어로 로컬 LC고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있죠. 이거를 언제까지 갖다 주면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갖다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딴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신고하잖아요. 부가세 신고하는데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이죠. 그러면 이 서류도 이날까지만 갖다 주면 돼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법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 거래처에서 내국신용장을 이날 갖고 왔어. 그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당일날 아니면 최소 하루 전에는 대부분 끝내놓잖아요. 그래서 끝내고 이제 신고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좀 편하게 있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와갖고 이거를 갖다 줬어. 그러면은 영세로 다시 발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늦어도 신고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날까지는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원 거래가 만약에 2월 25일이에요. 원 거래는 2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요 내국 신용장을 언제 갖고 왔냐면 4월 23일 날 갖고 왔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이 날짜로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2월 25일로 재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현재 날짜로 발행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2월 달께 몇 월 달께 돼버리죠? 4월 달께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월 달은 일기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가 4월 달로 바꿔버리면 일기 뭐가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신고하는 날 자체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원래 2월 25일 거래였으면은 몇 월 며칠 걸로 다시 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2월 25일로 재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내국 신용장을 갖고 왔으니까 과세로 발행해야 돼요, 영세로 발행해야 돼요? 영세로 발행해야 되겠죠. 왜요? 내국 신용장 갖고 왔으니까. 내국 신용장 없으면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에서 영세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소급된다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 날짜로 다시 발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 할게요. 위탁 판매. 거기 290페이지 보시면 위탁 판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파는 게 이제 위탁 판매인데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매출이 되는 거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대신 팔아주고 뭐만 받는 거죠?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있을 때는 위탁자의 명의로 해서 물건은 팔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뭐만 주고받으면 돼요? 수수료만 주고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탁자 물건 아니잖아요. 위탁 판매라는 건 부탁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위탁자 거기 때문에 수탁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거기 영수증부터 해서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쭉 보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도 일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속도로 나가면 아마 금요일날 기출문제 많이 풀면은 2개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이론. 왜냐면 키포인트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론은 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